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수장이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삼성 앞에는 두 개의 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창사 이래 최초의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전삼노였습니다. 수만 명이 집결했고 100조 원짜리 손실을 만들어주겠다는 섬뜩한 수사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 패배, 엔비디아와의 납품 갈등이라는 시장의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숙인 방향은 놀랍게도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객과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했습니다. 파업을 선언한 조합원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입니까? 이것이 우발적인 표현의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포석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파업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서고 손실이 발생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라인을 돌립니다. 물리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구조입니다. 손실은 크지만 공정 자체가 오염되거나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 공정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반도체 팹 내부의 클린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취약한 생산 환경 중 하나입니다. 화씨 단위로 제어되는 온도, 입자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봉된 공기, 그리고 수십 개의 공정이 쉬지 않고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 같은 흐름. 이 흐름이 단 5분이라도 예기치 않게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 위에 올라가 있던 웨이퍼 전량이 폐기 처분됩니다. 수율이 0이 됩니다. 단순히 그날의 생산량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웨이퍼 위에 새겨지고 있던 수십만 개의 회로, 그리고 그 회로가 납품될 예정이었던 고객사의 납기 일정, 그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의 1분당 생산 가치는 대략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평가됩니다. 파업이 단 하루 지속된다면 그것은 숫자로는 2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실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손실은 신뢰입니다. 엔비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에 가깝게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는 삼성에게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그 납품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품질 기준 미달로 고배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납기가 추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는 협력사를 다변화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물량을 넣습니다. TSMC에 더 깊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삼성이 처한 병목 권력의 역설이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파업의 충격이 단순히 한 회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파업의 충격이 돌이킬 수 없는 공급망 재편의 방아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병목은 힘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른 첫 번째 무기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릎을 꿇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보다 먼저 운동장을 점령하는 사과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회장은 이미 깃발을 꽂아두었습니다. 사과문을 읽으면 처음에는 그냥 사과문처럼 느껴집니다. 반성의 언어가 있고 책임의 언어가 있고 쇄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외과 의사처럼 해부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장의 선택, 단어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 빠져있는가라는 부제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 입장문에는 4개의 정밀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여론 법원의 선점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발표하기 전 대부분의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파운드리 경쟁력 하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은 그 위에 얹힌 악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장이 직접 나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노사 갈등이 전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진이 먼저 반성했는데 파업은 왜 하느냐는 질문이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공격이었습니다. 도덕적 재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노조의 완전한 삭제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장문의 수신자는 고객, 주주, 국민이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들은 수신자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경솔한 누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된 무시였습니다. 노조를 사과문에 포함시키는 순간 사과문은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이 됩니다. 경영진이 조합원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됩니다. 사측이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함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배경으로 처리했습니다. 고객과 국민에게는 사과하되 노조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삼성 내부의 작은 잡음으로 프레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칼날은 쇄신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중적 탄두였습니다. 쇄신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에서 쇄신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정 효율화입니다. 생산 자동화입니다. 인력 구조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애둘러 표현된 말이지만 업계에서 이 언어를 해석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인간 노동자의 비중을 줄이고 설비와 시스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쇄신이라는 단어는 노조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미래의 방향을 선언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노동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칼날은 타이밍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된 시점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파업이 시작되기 직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이후, 그러나 아직 라인이 완전히 멈추기 이전에 그 짧은 창문 안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파업의 충격이 외부 고객사에 전달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고객사에 전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의 구매 담당자들이 삼성의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사과문은 이것은 관리 가능한 내부 문제입니다 라는 신호였습니다. 파업의 리스크를 외부로 증폭시키기 전에 차단막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4개의 칼날을 조합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과문은 100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4개의 방향으로 발사된 정밀 유도 무기였습니다. 여론을 향해, 노조를 향해, 고객사를 향해, 그리고 미래의 자동화 전략을 향해 각각의 메시지가 각각의 수신자에게 다르게 도달하도록 설계된 다층적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는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진이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 파업을 강행한 집단이 됩니다. 사측의 사과가 협상력을 소진시킨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물러선 조직이 됩니다. 사과문 한 장이 체스판 위의 말을 전부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스판의 그 다음 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장실의 창문 너머로 진행되고 있던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과문이 언론의 전면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간, 삼성전자 인사 시스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작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과의 언어가 흘렀습니다. 무대 아래서는 체스판의 말들이 소리 없이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교섭위원회의 전격 교체였습니다.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을 대표하던 교섭단이 교체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체를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보입니다. 기존 교섭위원들은 노조와의 지루한 협상 과정을 이미 상당한 양보 신호를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비공식적인 절충안도 오갔고 서로의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교섭단은 그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협상의 시계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협상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체스로 치면 상대방의 포를 쓸어버리는 수였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내부 조합원을 향한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전삼로가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앞에 노사가 마주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조 안에서 노조를 향한 법적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삼로의 내부가 완전히 결집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파업의 동력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단일한 방향을 향할 때 극대화됩니다. 그 분노가 내부 분열로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 파업의 에너지는 반 이상이 내부 소모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부서장 이메일 작전이었습니다. 현장 부서장들이 소속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직접적인 파업 참여 금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역효과만 났습니다. 대신 이메일들은 팀의 현재 프로젝트 일정, 납기 일정, 그리고 각 팀원의 업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언어로 포장해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낳는 메시지였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월급 하루를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 전체의 책임을 지는 결정으로 체감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하나의 단어로 수렴됩니다. 핀셋입니다. 사측은 노조 전체를 상대로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의 동원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서 각각의 조합원이 파업이라는 선택을 내리기 직전 느끼는 심리적 비용을 최대화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교섭위원 교체로 협상 자산을 소멸시키고 내부 가처분으로 조직 분열을 가시화하고 부서장 이메일로 개인의 책임감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는 전통적인 노사대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를 수만 명의 개별 의사결정자들의 집합체로 분해하고 그 개별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분산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측이 이 작전을 전개하면서 절대 건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사측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어디에서도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동료라는 프레임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노조의 파업서사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측이 적이 되어야 조합원들이 결집합니다. 그런데 사측이 적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말하면 노조는 싸울 상대를 잃어버립니다. 분노할 대상이 없는 파업은 지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재용 회장의 사과문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순간 상대방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족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작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업 참여율이 예측보다 낮았습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삼로의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초기 예고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인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조 원짜리 시계는 느려지기는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왕이 코너에 몰린 것은 노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스판 밖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 대국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지형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레퍼런스 케이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가장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노무 담당 임원들이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리스크관리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구매 전략팀이었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십시오. 현대차의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와 가장 강한 조직력을 갖춘 구조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십 년간 매년 협상 시즌마다 파업이라는 카드를 흔들었고 실제로 그 카드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이번 사태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파업을 최소화하면서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동화 전환의 명분을 공개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현대차 경영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삼성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완전 자동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였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팹의 자동화를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대차도 같은 프레임을 울산과 아산 공장에 적용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삼성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의 노사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자동화 가속을 위한 판례 싸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을 보십시오. 금융권이 왜 삼성의 노사 갈등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과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은 수천만 명의 연금 수익률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납기 지연이 현실화될수록,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가 떨어질수록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팀은 이 시나리오를 수치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대부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는 것보다 임금을 다소 올려주더라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주주 가치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노조에게 유리한 계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원하는 조기 타결의 조건에는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즉 자동화 투자 계획의 명분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자들은 단기 타결을 원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 의존도를 낮추는 설비 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력을 사측에 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단기 협상에서 이기더라도 금융자본의 압력이 가속하는 자동화라는 중장기 흐름은 멈추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시선을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냉혹한 계산기입니다.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TSMC 의존도를 조절하면서 삼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엔비디아는 HBM 공급처를 두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경쟁시키는 구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 고객사의 구매 전략 담당자들에게 삼성의 파업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이터 포인트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파업으로 거래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리스크 평가 모델에서 삼성의 신뢰도 점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삼성과 경쟁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는 의사결정의 추를 경쟁사 방향으로 미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수치에 따라 물량을 배분합니다. 삼성은 파업 한 번으로 그 수치를 깎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선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노조가 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얼마나 얻어내든 그 승리의 뒤에는 세 개의 대형 엔진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화의 레퍼런스를 얻고 금융자본이 자동화 투자를 요구하고 글로벌 고객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하는 엔진이었습니다. 파업으로 올해 임금을 5만원 더 받는 동안 5년 후의 일자리 지형은 그 반대 방향으로 5m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노는 삼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미노가 쓰러지며 건드리는 패들은 삼성의 담장 밖에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서 있는 패는 당신의 월급 봉투였습니다. 체스판의 결말을 예측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말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노조가 이겼는지, 사측이 이겼는지, 임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파업 참여율은 몇 %였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분석은 두 번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판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의 방향은 노사 어느 쪽의 승패와도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동화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반도체 팹의 자동화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왔습니다. 클린룸 내부의 물류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된 상태였고 웨이퍼 이송 로봇은 인간 작업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TSMC도, 인텔도, SK 하이닉스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실수는 수율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 사태는 그 자동화 전환에 결정적인 명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측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업으로 인한 공정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 의존도를 낮추고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이 논리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노조조차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은 실제로 발생했고 공정 불안정은 실제로 위협이 되었고 그 위협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에 금을 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조는 자신의 파업이 자동화 가속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역설적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동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화의 최전선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공장 내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고 인간과 같은 동선으로 공장을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5년 전의 예측을 이미 2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삼성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로봇 기술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상태였습니다. 이번 파업이 끝난 이후 사측이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다음 카드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인상폭을 놓고 다투는 테이블의 건너편에 조용히 놓여있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설비 투자 계획이라는 이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5년간 자동화 설비에 투입될 수조 원 단위의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임금 협상이 타결되는 그 순간, 그 자동화 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말을 정해야 합니다. 노조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먼저 보십시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을 상당 부분 관철하고 성과급 체계를 유리하게 개편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합니다. 조합원들은 올해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임금 인상은 사측에게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인간 노동의 비용이 높아질수록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신호였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냉혹하게 숫자를 따릅니다. 연간 인건비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인간을 고용하는 것보다 단위 비용 기준으로 유리해집니다. 노조의 승리는 자동화 투자의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측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다음으로 보십시오. 사측이 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조직 내 노조의 동원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사측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동화 전환을 강행할 내부적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실제 파업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동화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내부 저항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화는 가속됩니다. 두 시나리오의 결말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자동화의 방향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월급 봉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숫자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규모, 삼성전자 직원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삼성의 수출 실적이 환율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하면 삼성전자 한 기업이 대한민국 GDP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하는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화를 가속하면 협력사의 납품 물량이 줄어들거나 인력 구조가 재편됩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실질 임금이 정체되면 주변 상권과 서비스 업종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면 수출 지표가 악화되고 그 악화는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삼성 앞을 지나쳐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삼성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한 적 없는 사람도, 삼성과 관련된 기업에 다닌 적 없는 사람도 이 구조 안에 이미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체계 안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숙인 날, 세상은 그것을 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숙이는 움직임은 체스판 위에서 포를 희생하며 왕을 보호하는 수였습니다. 노조는 그 포를 잡았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체스에서 포를 내어주는 쪽이 유리한 포지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의 이름은 자동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가 완성되는 날,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말은 여왕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움직이지 않는 쪽에 앉아있던 관중이었습니다. 당신의 월급 봉투가 그 관중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